비트코인이 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렇게 문제도 많고 한데 금융 당국들의 규제에 의해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이제 카이로스 북클럽 두 번째 출연인데 그 지난 강의 때는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점이 지금이랑 시장이 또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가 좋은 암호화폐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 가지 가치평가 모델들이나 아니면 평가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테라 루나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FTX 사태를 겪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어떻게 암호화폐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재테크 박람회가 서울 머니쇼라는 박람회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2022년 그 제가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대표 강연자로 초청이 와서 이렇게 올랐어요. 오르기 3일 전에 테라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명 넘게 오시고 막 온라인 송출 막 1000명, 2000명이 본다고 하는데 약간 현타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강의했던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강의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해서 3일 전에 막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카이로스 북클럽을 이렇게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터진 거예요. 하필이면 시기가 너무 좀 아이러니해진 거죠. 그래서 또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해서 부랴부랴 바꿔서 어제 밤에 이 장표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태가 남긴 거는 이게 보시면은 이분은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이게 좀 중국인처럼 보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인이긴 한데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이분은 뭐 아메리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중국 자본과 이 미국 자본의 어떤 그런 갈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법안 문제도 있었고 이 둘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시니까 오늘은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지켜야 할까? 시장은요, 내후외환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지금은 크립토 윈터다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저평가됐다는 거죠. 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투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는 좀 정확한 얘기예요. 작년에 막 2021년 이때 불장일 때 다들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는 원래는 투자의 시기는 아니었죠. 그때는 그냥 관망을 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향후 상승장이 왔을 때 부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얼마나 역대급 한 해였냐 하면요. 암호화폐 시장 6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마운트 곡스 파산 사건이 이 시장을 거의 없앨 뻔 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막 80%, 90% 떨어졌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더다오 해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더다오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벤처 캐피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투자 자금을 모았는데 해킹이 되면서 이 돈이 이제 빠져나갈 뻔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돈이 출금되기 전에 규정에 의해서 좀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감을 엄청나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그 외 나머지 사건은 모두 다 올해 다 일어났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5월 달에 시작해서 이 여파로 3AC
3 에로우스 캐피탈 파산했죠. 셀시우스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파산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FTX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나 저평가된 구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내부 상황이에요. 내부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상황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뭐 10월 소비자 물가가 7.7%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단연코 비트코인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 뭔가 대박 날 걸 이런 걸 노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또 언제 잡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반감기, 그리고 메타버스 요 세 가지 이슈로 왜 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이게 4번 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4%대가 이제 됐어요. 불행 중 다행히 이제 10월 달이죠. 지난달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조금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안 잡혔으면 내년에는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해결되지 않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원래 경기가 확장되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죠. 원래 그게 경제 사이클에서 당연한 건데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이 소련이 붕괴되고, 이건 이제 역사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라는 게 정치 사회와 밀접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요.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급망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생산을 할 때 만약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싼 나라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 중국이 옛날엔 세계의 공장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원자재가 필요하면 저기 어디 뭐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싸게 구해올 수 있고,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 했어요. 그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에 보면은 뭐 마크롱 대통령 선거할 때 르펜이라는 여성 후보와 격차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데, 이 얘기는 세계화가 싫다는 거예요. 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백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그런 논리에서 다 비롯된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적으로는 세계화가 깨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애들 장난처럼 개인들끼리 그냥 뭐 선물처럼 주고받고, 뭐 비트코인 10,000개 가지고 피자 2판 시켜 먹었잖아요. 그게 피자데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이유가 기관의 개입들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공급은 한정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이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많은 그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되면은 이제 기관들의 자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캐시 우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미국의 좀 유명한 사람들, 뭐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논리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수많은 해지 펀드들과 자산 운용사가 이 비트코인을 담을 거기 때문에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리를 믿으시면요,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자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믿음이 안 생기신다.
그러면 다른 자산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산이 많은데 꼭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 한번 점핑을 할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반감기 이슈를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0분마다 블록이라는 걸 생성하거든요. 이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되는데 이 블록 안에는 거래 내역,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이 거래 내역도 10분 동안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데 이걸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붙여주고 검증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채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10분마다 이걸 붙이는 역할들을 해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채굴이라는 거고, 그때 특정한 양의 이 정해진 양의 비트코인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4년을 주기로 이 양이 감소를 해요. 그게 반감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감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번에 이제 4차 반감기가 2024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왜 시장에서는 자꾸 반감기 얘기를 하느냐?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1, 2년 이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클이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 동안에 동일하게 관찰이 된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1차 반감기가 2012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근데 반감기 지나고 1년 뒤에 122만 원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2배 자산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건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2차 반감기 때가 되니까 이때는 가격이 조금 하락했어요. 그래서 122에서 77만 원으로 하락을 했는데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반 만에 2,120만 원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28배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기가 뭔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고요. 3차 반감기 때는 7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 가격이 업비트에서는 8천만 원을 넘겼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동일하게 굉장히 큰 상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4차를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대를 하겠죠. 도대체 4차 때는 얼마나 오르는 거야? 다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반감기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2025년인 거예요. 2024년,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이 사이클에 의한 주기로 봤을 때는 2025년이 이 시장에 반등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사이클이 생긴 이유는 심리적인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사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차 반감기를 준비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 시기겠죠. 꾸준히 모아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 모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사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지표를 통해서 언제가 이 비트코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MVRV와 MVRVG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체인 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진 거래 명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금융에는 없겠죠. 왜냐하면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크립토 퀀트나 뭐 글래스노드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 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MVRV라는 지표거든요. 자, 이 MV는 시장 가치예요. 마켓 밸류, 현재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인 거죠. RV는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실현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산출한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가 거래 명세 내역이니까
이 거래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가격들을 다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거래되어 왔는지를 다 데이터화해서 이걸 수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줬더니 MVRV가 1 이하일 경우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때를 매수 구간으로 보통 봅니다. 지금 시점 가보시면은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MVRV 지표상으로도 투자에 적합한 시기라는 거고요. 자, MVRV가 3.7 이상일 때는 고점인 거죠.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길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모델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통계학의 표준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게 이 MVRV G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0.1 이하일 경우를 매수 구간 크립토 윈터로 봐요. 이때가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6.9 이상의 경우를 고평가 매도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요, 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인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블래시거든요. 이 약자인데 혹시 뭐의 약자인지 짐작하시는 분 계세요? 네, buy low and sell high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MVRV와 MVRVG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드리면 역시나 지금의 시점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 근데 이런 의문들이 또 드실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비트코인이 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렇게 문제도 많고 한데 금융 당국들의 규제에 의해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문이 또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백서에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온라인 결제에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사고 팔지만 원래 목적 자체는 온라인 결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온라인 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안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처럼 은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쓸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행 시스템 길거리 나가면은 온 천지에 은행 지점들이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은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금융 소외 계층이 통계에선 17억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휴대전화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어떤 보급률은 훨씬 더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어떤 특정한 국가들이 강제로 이거를 막거나 할 수는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달러를 통한 이 통화 체계 자체가 이런 나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고 그걸 썼을 때 이 나라들이 본인들의 어떤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달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예요. 엘살바도르는 콜론이라는 원래 자국 화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치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니까 달러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달러로 가치를 지켜낼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이런 이유로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은 이 시장을 옹호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막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할 수 없기,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에 본인들의 입김을 더 많이 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채굴장들을 다 미국이 받아줬고요. 그리고 CBDC보다 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비트코인이 이 가치가 상승할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꾸준히 모아가야지 이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런 이제 모델들에 의해서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만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드리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건전하게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해시레이트 해서 찾아보시면은 저는 비트코인 블록체인.com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 해시레이트가 보시면은 상승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리고 채굴 난이도도 상승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장이 어렵더라도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하나 채굴하는데 뭐 1, 2천만 원 들여서 채굴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채굴 비용 자체가 비트코인 단가로 맞춰지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있다. 마진이 별로 없는데도.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신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사랑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30%를 사고요. 알트코인은 70%를 사는데, 한국은 비트코인은 6%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94%가 알트코인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빨리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이 알트코인의 매입 타이밍은 언제로 가져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좀 볼게요. 약간은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 투자의 시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셔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제가 아까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 말씀드렸죠. 그것과 조금 연결이 필요해요. 자, 왜 연결이 필요한지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면 둘의 투자 비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50%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거고요. 50% 이하이면 알트코인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트레이딩 뷰에서 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BTC.D라고 치시면 나와요. 근데 이거랑 같이 하나 더 확인해야 될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토탈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두 개를 활용하셔야 되냐 하면, 이 도미넌스 차트는 비율이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투자된 비율이기 때문에 이 양적인 측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고 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트와 비트의 비율만 알 수 있는데, 시가총액을 같이 보시면 비율과 더불어서 여기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안 들어오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떨어졌던 두 개의 구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이 시가총액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은 같은 시기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안 사고 전부 다 뭘 산다는 거죠? 알트코인을 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투자 비중이 너무 늘어서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이 좋으면 비트코인을 그때부터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에 돈을 넣어야지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비트코인은 정체되어 있는데 알트코인은 하루에 막 3배씩, 4배씩 그렇게 해서 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알트코인의 최적의 매입 구간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면서 도미넌스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알트코인 가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비트코인 대세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알트코인을 매입하셔서 수익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왔을 때, 이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때는 알트코인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장기 투자를 그냥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가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벌고 말 게 아닌데,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가 무조건 통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절한 구간에 이 매도를 하셔서 수익화를 하시면은 그 돈들을 다시 비트코인 같은 우량한 자산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지금까지의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나면
결국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트코인을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사서 기타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사이클들을 좀 유의를 하시면요, 이게 도움이 되세요. 그럼 이 비트코인 상승이 언제 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일년 그때를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야. 이런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메타버스가 10년 후에 17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안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얘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별거 없다가 갑자기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블록체인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 세상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그냥 특정한 기업, 예를 들어서 네이버 제페토다 하면 이 네이버 세상, 뭐 로블록스라고 하면 로블록스, 이런 서버 안에 갇혀 있었던 메타버스였던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서 이 세상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호 운용성과 소유의 개념, 디지털 자산의 소유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사용성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론되는 키워드가 바로 웹 3.0이죠. 이 웹 3.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디지털 자산의 소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제는 출근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서 어떤 물건들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 소유 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핸드폰을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거기서도 만약에 이걸 구매하면 이게 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세상을 다른 플랫폼들, 그 플랫폼의 개념이 아니죠. 다른 프로토콜로 이동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이 물건은 내 거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반들이 어떤 특정 기업의 서버에 있으면 구현되기가 힘들었는데 이 웹 3.0 세상이 오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 산업에 계신 분들은 그 변화 속도를 빠르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게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웹 3.0이라는 개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동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산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산업화가 이제 계속해서 산업 구조들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 체계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새로운 돈벌이를 기업들이 물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공간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웹 3.0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는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린 프로젝트 혹시 아세요?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 그쵸? 솔라나 프로젝트 이더리움 킬러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솔라나 킬러 이런 프로젝트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더리움 킬러가 솔라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오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프로젝트는 아예 대놓고 홈페이지에 우린 이더리움 킬러 막 박아놓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더리움만큼 가고 있나요? 갈 수가 없죠. 그 솔라나는 이번에 FTX 사태 때문에 같이 세트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솔라나가 FTX 거래소에서 거의 뭐 펌핑을 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사실상의 뭐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무슨 킬러 아니면 제2의 머시기 이런 거를 투자할 거면 그냥 이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도 가지고 있는데 제2의 테슬라라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테슬라 대항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거면 테슬라에 투자해라. 뭐하러 그런 아류에 투자하느냐. 비슷한 거예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치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많이 오르면 이제 그만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이더리움의 4가지 키워드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던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좀 다른 얘기. 이더리움이 이제 9월 15일 날 2.0 업데이트를 했죠. 1차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증명에서 이 지분 증명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변경했어요. 엄청나게 대대적인 공사예요. 그냥 기반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친환경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싶어도 도입하기 좀 꺼려지는 이유 중에 이 에너지 소모에 대한 비판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모를 99.95% 감축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 투자자들 그리고 NFT 예술가들이 이 이더리움을 이용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런 비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 ESG, 이 경영 철학과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이 무한 발행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10분에 명확하게 딱 정해진 양만 나와서 2100만 개가 딱 채워지면 더 이상 채굴을 안 하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무한대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달러 찍어내는 것과 똑같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으로서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무려 90%의 발행량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초과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무한 발행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자산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자나 기업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까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더리움도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결국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 이런 너무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알트코인은 기능에 따라서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플랫폼 암호화폐, 유틸리티 암호화폐로 나눠지게 돼요. 자,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결제와 거래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자산의 용도로 더 많이 이제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프로젝트가 뭐냐?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뭘까요? 혹시 짐작되시는 분 계세요?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진짜 유명한 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에요. 이번에 이제 도지코인이 바로 최근 기사예요. 근데 뭐 이건 바로 이제 열흘 뒤에 급락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찬반이 되게 뜨거워요. 왜냐면 이게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는 장난이었거든요. 밈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한 발행 코인이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펌핑을 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스스로의 판단이겠지만 이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요. 사용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화폐로 알고 사용을 해주고요.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 트위터의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에서 뭐 도지코인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 트윗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서 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이후에 테슬라 스페이스X에서도 도지코인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용성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도지코인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전히 장난스러운 코인이고 펌핑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을 뭐 말씀드리는 건 투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드릴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지코인을 늘 좀 좋게 얘기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아무래도 테슬라 투자자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신뢰들 아무리 이 사람이 기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먼 계산들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평가하는 거는 대부분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작은 걸 가지고서 이걸 전부인 것처럼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투자 추천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를 보실 때는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 사용성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또 솔라나 킬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 앱토스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최근에 투자를 많이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향후 성장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플랫폼 암호화폐를 볼 때는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네트워크 확장성, 네트워크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폴리곤. 이 프로젝트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큰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 레이어 2 솔루션인데요. 이더리움이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장성 문제, 즉 속도 문제 이걸 해결하겠지만 이 폴리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 프로젝트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암호화폐에서는 이 디파이와 NFT를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디파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디파이였죠. 왜냐면 이 테라 루나 사태가 사실은 이 테라가 굉장히 그 시가총액이 높은 디파이 서비스였어요. 이 TVL이라고 하는데 예치금이 거의 글로벌 순위에서 톱5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죠. UST. 이 알고리즘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인 UST도 거의 시가총액 순서에서 탑5 정도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제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파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인 거죠. 근데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 금융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리먼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도 사실은 금융의 어떤 문제들이었던 거죠. 이 전통 금융의 문제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디파이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파이에는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셀시우스가 뭐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런 플랫폼들은 디파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C파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C파이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죠. C파이는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화 금융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중앙화이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블록체인이 탄생했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이번 사태로 많이 무너졌어요. 뭐 블록파이 이런 회사들도 다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반면에 디파이 플랫폼들 있죠. 뭐 메이커다오라든지 뭐 에이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 상대적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디파이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들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죠. 대부분은 1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UST, 테라 UST도 1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0달러로 수렴을 한 거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법정화폐 담보, 암호화폐 담보, 알고리즘 기반. 그래서 알고리즘 기반은 요 테라의 UST가 있고요. 암호화폐 담보에는 이 다이, 메이커 다오라고 하는 데서 발행하는 이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탑에 있는 대부분 3위, 5위, 6위는 다 법정화폐 담보예요. 그래서 요 테더는 중국 자본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요 USDC는 미국 자본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요 바이낸스 USD는 바이낸스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이번 이 FTX 사태가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과도 관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는 게 이 시장의 영향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게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력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USDC가 USDT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24시간 거래량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차이가 크죠. 오히려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FTX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계속해서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디파이는 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작용을 할 것이다. 물론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도 디파이 때문이에요. 원래 디파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잔잔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디파이가 이게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관들의 돈들이 막 대규모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관들이 본인들의 돈을 여기다 예치를 해두면 굉장히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고 그 영향으로 결국은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돈놀이 같은 그런 상황으로 번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디파이는 대부분 다오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형 조직이라고 해서요. 아마 또 많이 들어보신 키워드일 거예요. 이 대표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은 어떤 대표자 한 명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요. 이 거버넌스라는 걸 통해서 이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 다오라고 하는 게 또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미래를 선점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 카이로스 북클럽에 왔을 때 강연 바로 앞 시간 강연하신 분이 존니 대표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는데, 투자는 라이프 트렌드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뜨거울 때 잠깐 들어왔다가 시장이 식으면 나가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투자에 실패를 하시는데요. 투자는 라이프 트렌드, 라이프 사이클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의 투자를 하시면요. 향후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요.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게 막 하루아침에 3배, 5배 벌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 손해 안 보시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한 번, 2번은 벌 수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5번, 10번, 20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구간에서만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